안녕하십니까. 덕훈맨입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최단기 합격을 위한 문제풀이 특강 제8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비료의 4요소는 비료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질소, 인산, 칼륨이죠. 4요소는 거기다 칼슘 하나를 더 보태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료의 3요소는 질소, 인삼, 칼륨이고요. 4요소는 질소, 인삼, 칼륨에다가 칼슘을 더한 것. 그래서 질소, 인삼, 칼륨, 칼슘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작물 중 산성 토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작물은 산성 토양.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산을 개간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산을 개간했다 라고 하면 어느 쪽 생각납니까? 강원도 산지 이런 데 생각나죠? 거기다 감자 많이 심죠. 그래서 산성 토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작물, 주로 감자를 많이 심습니다. 감자는 산성 토양에 강한 내산성 작물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바른 것은 광합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광합성은 뭡니까? 광합성은 그렇죠. 생물이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광합성이란 생물이 무엇을 이용해서요?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광합성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물하고 CO2, 이산화탄소, H2하고 이산화탄소가 이용됩니다. 재료로 이용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포도당하고 산소, O2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면 포도당을 사용한다가 아니고 만들어낸다, 생성한다. CO2를 내놓게 된다가 아니고 CO2를 이용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가 아니고 에너지원을 만든다. 양분을 만든다. 만든 것은요. O2, 즉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O2를 얻는 과정이다. 그래서 광합성이란 생물이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뭐뭐를 만든다고요?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는 과정, 또 포도당을 사용한다가 아니고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 만들어내는 과정, CO2를 이용하는 과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혐광성 종자의 작물로 올바른 것은 혐광성 그러면 혐오한다. 빛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 발화 이런 말도 하죠. 어두울 때 발화하는 것. 그래서 암 발화성 또는 혐광성 종자 그러면 뭐죠? 토마토 가지입니다. 변화 옥수수는 빛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발화하는 데는. 그래서 이것을 무관계, 무관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베고니아 잡초, 담배, 상추 이런 것은 호광성이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광발화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혐광성 또는 암발화는 토마토와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혐광성,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 무, 나릿과 식물, 백합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호광성은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발화를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상추입니다.
파, 당근, 뽕나무, 베고니아, 담배잎 등이 있다. 광무관계, 빛과 별로 관계없이 발화하는 거, 화곡류, 벼보리, 조, 옥수수, 콩 등은 광무관계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광성 종자는 토마토와 가지가 되겠고, 변화 옥수수는 광무관 종자, 베고니아 잡초, 광발화 종자, 담배 상추, 광발화 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홀짓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홀짓기입니다. 홀짓기란 게 뭐죠? 그렇죠. 일정한 농경지에 하나의 작물만 심는 거예요. 그래서 벼만 쭉 해서 하나의 농경지에 벼만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시비 관리에도 좋고 비료주는 데도요. 벼에 관계되만 주면 되니까 농약 관리라든가 또는 예, 벼를 추수할 때도 그냥 트랙터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기계화가 유리하죠. 그래서 홀짓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기계화 재배에 불리하다가 아니라 유리하다. 만약에 이거 하나에다가 벼를 심고 여기 하나에다가 보리를 뭐 다른 걸 심고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수확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기계화에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수량을 낼 수 있다. 이건 홀짓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겁니다.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용률을 높이려면 수확 이 에, 뭡니까 지력 회복이라든가 이러한 데 유리한 것은 홀짓기가 아니라 윤작이죠. 섞어짓기 같은 거 또는 윤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짓기의 특징으로서는 높은 수량을 낼 수 있다. 근데 기력 회복에 유리하다든가 기계화 재배에 불리하다, 유리한 거죠. 홀짓기는 기계화 재배에 유리한 겁니다. 기력 회복에 유리하다 이런 건 섞어짓기예요.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섞어짓기입니다. 그래서 홀짓기라는 것은 일정한 농경지의 한 종류의 작물만을 재배하는 것인데 사이짓기라든가 섞어짓기 등과 대비되는 작구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배 방법이죠. 그래서 한 종류의 작물만이 제식되기 때문에 타종으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생육이 균일하고 비배 관리, 뭐 비료를 준다든가 배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한 작물만을 고려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가 용이합니다. 작업이 용이하다, 기계화가 용이하다. 그러나 반면에 앞구르의 수확과 뒷구르의 파종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게 돼서 노동력을 일시에 집중시켜야 되는 농번기를 이루기가 쉽다. 그리고 풍수해나 병충해 등이 왔을 때 벼만 쫙 심었더니 벼에 병충해가 온다 그러면 이 전체가 도멸하는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풍수해나 병충해 등에 불리하다. 위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병충해 전파도 방벽이 없어서 재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뭐 하나에다가 보리를 심고 이쪽 한두 두 개다가 뭐 콩을 심고 이런 식으로 섞어짓기를 했다 그러면 보리에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콩은 살아남는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수확하거나 이게 기계화에는 불리하다 말이죠. 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홀짓기가 유리하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물을 섞어짓는 섞어짓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홀짓기의 특징으로서는 높은 수량을 낼 수 있다. 그런데 홀짓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섞어짓기 같은 것은 어떻다고요? 수입면에서 강하다. 높은 수입면에서 유리하다. 이건 수량면에서 유리하고요.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거나 지력 회복에 유리한 것은 섞어짓기가 유리하다. 기계화 재배에 불리하다. 어떤 것이면 섞어짓기 하면 그러나 홀짓기를 하면 기계화 재배에 기계화하는데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리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지력 회복이 유리하다. 토지 이용률 높일 때 틀렸죠. 높은 수량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숙 직후의 종자는 온도, 수분과 같은 환경 조건에 발화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발화하지 않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휴면, 쉬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은 발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휴면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휴면이 되겠습니다. 발화할 때 광선이 필요한 종자는 어느 것인가? 발화할 때 광선, 아까 봤죠? 광발화. 토마토나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암발화라고 그랬죠? 호박도 암발하고, 상추, 광발화라고 했죠? 예, 빛이 있어야 더 발화가 잘 되는 겁니다. 호광성 발화 또는 광발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광발화 종자는 담배, 상추, 파, 당근, 우엉, 베고니아, 피투니아 등이고, 암발화 종자, 예, 빛이 없어야, 즉 어두워야 발화를 잘하는 것.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무, 나리과, 즉 백합 등 나리과 식물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물의 통로를 만들어 지중해 과잉수를 배제하여 지하 수위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하는 배수 방법을 무엇이라는가? 정답은요. 암거배수죠. 암거배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을 이제 거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이 표면에 나와 있는 거. 이것을 명거배수라고 하죠. 근데 이 위에다가 뚜껑을 덮든지 하고 위에다 흙을 덮었어요. 물이 이 흙 속으로, 이 속에 있는 관으로 통과하는 것. 이것을 예, 암, 흙 속에 갇힌 거 배수라는 거죠. 예, 물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흙을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암거 배수고, 보이는 상태로 이 또랑을 만들어주면 명거 배수고. 그래서 지하의 통로를 만들어서 워낙 이게 물이 많이 차는 토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농작물 짓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이와 같이 예, 또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볏짚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깔아가지고 이제 흙을 덮든지 해서 물이 이 밑으로 빠져서 지중해 예, 토양의 배수가 잘 되게 만드는 것. 예, 지중해 과잉수, 너무 많은 물을 배제해서 지하 수위를 만들어가지고 흐르게 만드는 것. 이걸 가리켜서 암거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지의 지하 수위가 높으면 토양이 과습해가지고 농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물의 생육의 저해를 초래하고 용출수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높은 경지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암거배수를 흙 속에다가 배관을 묻어서 물이 이리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암거배수를 만들어주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농약을 1000배로 희석하여 10R에 100리터를 살펴려고 할 때 얼마만큼의 농약을 물에 희석해서 100배로 만들어야겠는가? 어떤 농약, 어떤 농약을 1ml라고 한번 해봅시다. 1ml를 가지고 1000배로 희석해서 1000배의 농약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0ml가 되겠죠. 그래서 1대 1000은 그러면 100리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100배인 100리터를 만들려고 하면 100리터를 만들려고 하면 농약을 얼마만큼 넣어야겠느냐 이거를 X 밀리리터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1ml를 가지고 1000배로 희석한다. 그러면 농약 얼마를 가져야 100리터를 만들 수 있겠느냐? 100리터 농약물을 만들 수 있겠냐 이거죠. 첫째는 1리터는 얼마죠? 1000ml가 1리터죠. 1000ml가 1리터예요. 이걸 다시 써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ml 대 1000ml는 약 1ml를 써가지고 1000배를 만들었다면 X 밀리리터를 가지고 100리터는 얼마예요? 예, 1000ml 곱하기 100이죠? 예, 1000ml가 1리터니까 100리터가 되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예항을 곱한 것과 같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X 밀리리터에 곱하기 1000ml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1ml 곱하기 1000ml 곱하기 100 양변을 1000ml로 나눠주면 Xml는 얼마죠? 예, 100ml다.
그래서 정답은 100ml. 그래서 1대 1000이면 X대 100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양변을 1000으로 나눠버리면 X는 100리터가 된다. 100ml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자가 이 산식을 보시고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작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연작에 가장 좋지 않은 것 수박이죠. 수박은 어느 정도 좋지 않습니까? 연작을 피하는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연작을 피하는 기간 참외는 3년 정도는 연작을 피해줘야 합니다. 콩은 1년 정도 해거리로만 심으면 돼요. 오이는 2년 근데 수박은 길어요. 5년에서 7년 동안은 한 번 수박을 심었으면은 다음 수박을 심을 때까지는 약 7년 이후에나 심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연작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이에요. 뭐 병충해라든가 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연작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수박이 되겠습니다. 연작을 피하는 기간, 참외는 약 3년, 콩은 1년, 오이는 2년, 참외는 5 내지 7년 정도로 띄워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종자가 저장 중에 발화력이 상실되는 주된 원인은 죄송합니다. 한 문제를 건너뛰었네요. 11번입니다. 연작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계속 올해도 이거 짓고 내년에도 똑같은 것을 계속 짓는 게 연작이죠. 이렇게 하면은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연작 안 하고 돌려짓기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콩 심었으면 내년에는 옥수수 심고 그 다음에는 고구마 심고 이런 식으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 이것이 연작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자가 저장 중에 발화력이 상실되는 주된 원인은 원형질 단백의 응고가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저장 양분이 소모된다든가 유독물질 생성, 저장 중의 질식 이런 것도 다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형질 단백의 응고입니다. 그래서 저장 중의 종자가 발화력을 상실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원형질 단백의 응고입니다. 그 외에도 효소 활력의 저하라든가 저장 양분의 소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밖에도 유해 물질의 축적, 즉 유독 물질의 생성이죠.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분해 요소의 형성과 활성, 균이 침입한다든가 기능상 구조가 변화가 있다든가 또는 종자 발화력의 상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형질 단백의 응고가 가장 중요한 발화력 상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다른 병원체에 의해서 매개되는 병원체가 도열병이나 흰가루병이나 모가달로병은 전부 다 뭡니까? 이쪽은 곰팡이성이죠, 곰팡이성. 그래서 이것은 포자로 날려가지고 달아붙는단 말이에요. 전염된다고요. 근데 오갈병은 이건 병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어떤 매개충이 옮기는 거죠. 이 매개충이 끝동매무침이라니 끝동매무침. 이 끝동매미충 같은 이러한 충들이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체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 그래서 오갈병이 되겠습니다. 오갈병의 매개충으로 끝동매미충이 주로 매개하며 병원균은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도열병, 흰가루병, 모달로병 등은 병원균이 곰팡이성 병원균으로 포자가 날아가서 붙습니다. 매개충 없이도요. 근데 오갈병은 끝동매미충이라는 이 충이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 중 토양 생성의 주요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토양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그렇습니다. 모재의 종류와 성질, 그 다음에 기온과 강우량, 그 지역의 지형, 이런 것들은 토양 생성의 주요 원인들입니다. 그러나 생물의 종류, 이것이 토양 생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기후, 그 다음에 지형, 시간, 모재. 모재라는 것은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그 모재가 어떤 안반이냐, 이 토양이 어떤 안반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재가 되는 거예요. 이 모재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토양 생성이 이 결론되게 되고, 기후, 가장 중요한 건 기후입니다. 그래서 기후에서도 기온과 강우량, 그 다음에 지형, 시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양 생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토양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기후, 모재의 종류와 성질, 지형, 시간 등이 있는데 이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기후에서는 기온과 강수량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의 풍화 정도를 이게 조절하는데 춥고 건조한 지역보다는 고온이며 다습한 지역에서 부식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안반이라든가 이런 게 토양 형성이 더 용이하게 되겠죠. 건조한 것보다는 습한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모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토양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지형이 얼마나 경사지느냐, 평평하냐. 경사지면 물 빠짐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반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풍화작용이 덜 일어나서 토양 생성이 더디게 되겠죠. 그래서 경사면이라든가 기울기 등 물의 배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풍화 정도의 토양 생성의 속도라든가 성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조건에서 풍화될수록 성숙한 토양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기후라든가 또는 모재의 종류와 성질, 지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토양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토양 생성의 주요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 그러면 생물의 종류고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다음, 토양 단면 중 제일 위에 있는 층은 그랬습니다. 토양 단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층이 어떤 층입니까? 이걸 O층이라고 그러죠. O. 그 다음에 A층, B층, C층.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층이라고도 하고 R층이라고도 하는 이제 안반층. 이렇게 되는 매일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5층입니다. 이게 유기물, 주로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5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단면 중 제일 위에 있는 층은 5층입니다. 토양 단면에 보시면 매일 위에 있는 층이 5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A층, 이 부분이 B층, 이 부분이 C층이 되겠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R층 또는 D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보면 맨 위에가 낙엽, 나뭇가지가 쌓여있는 층, 이게 5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층은 표토로 생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 이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B층도 표토인데 여기는 점토가 많은 층, 그 다음에 C층은 모재층이라고 하는 2층, 토양화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C층을 모재층이다라고 하고 토양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고 또는 아직 토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그렇게 나온다면은 가르는 방법은 모재층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C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토양화가 진척되고 있는 안반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층이 이제 기반화 단단한 암석층 여기를 가리켜서 D층 또는 R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 A, B, C, D 또는 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단면 중 제일 위에 있는 층은 죄송합니다. O층이 되겠습니다. 맨
제일 위에 있는 층은 5층입니다. 토양 단면 중 토양 생성 작용을 받지 않는 모재층. 자, 토양 생성을 받고 있는 중이죠. 아직은 토양으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으로 갈려서는 안 돼요. 모재층이다 그러면 C층이 되는 거예요. C층은 토양 생성을 아직은 되지는 않았지만 되어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층이 맞는 거예요. 그냥 토양 생성 작용을 받지 않은 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가르는 것은 모재층 그러면 C층입니다. 그래서 토양 생성을 받아가고 있는 중, 그런데 받지 않은 이래도 아직 토양 생성이 안 됐다,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말이니까 이걸로는 판가름하기 어려워요. 요 말로 판가름하게 모재층은 C층입니다. 토양을 구성하는 삼상 중 비열이 가장 높은 것은, 토양은 삼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 상태예요. 어떤 것이죠? 고상, 고체, 액상, 액체, 기상, 이거는 공기, 액상은 수분, 고상은 무기질, 소위 말해서 흙이죠. 흙. 그래서 고체인 흙, 무기질하고 그 흙의 알갱이 속에 수없이 많은 공극들이 있단 말이죠. 이 공극들을 뭐가 채우고 있냐면은 수분인 물하고 또 공기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 수분, 공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열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열은 뭐죠? 예,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열량, 1g을 1도씨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질을 데피는 것하고 수분, 물을 데피는 것하고 공기를 데피는 것하고 어떤 게 가장 높은 열량을 필요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데피기 어려운 거, 가장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거 뭐죠? 수분이에요. 수분. 물. 이 H2 물이 이런 고체, 무기질에 비해서 약 5배 정도의 열량을 필요로 해요. 잘 안 데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토양은 잘 안 데펴지는 거예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삼상 중 비열이 가장 높은 것은 뭐라고요? 물이다. 물을 높이는데 이러한 점토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 것보다 5배 정도의 열량이 들어갑니다. 토양 삼상은 고상, 무기물, 액상, 수분, 기상, 공기이며,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물의 비열은 토양 무기 입자의 비열에 비해서 약 5배 정도이다. 따라서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토양 수분 함량이 높은 그런 토양은 토양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서 온도 올라가는 것이 열량이 높기 때문에, 높은 열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양을 구성하는 삼상 중 비열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러면 물이 되겠습니다. 토양 공급률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토양 공급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공급률은 1 마이너스 입자 밀도분의 용적 밀도죠. 이 말은 뭐예요? 토양 공급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입자 밀도라는 입자 밀도. 그리고 용적 밀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자 밀도죠. 그래서 토양 공급률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요인. 수식을 놓고 보면 1 마이너스 입자 밀도분의 용도 밀도니까 입자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공급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초가 된다. 입자가 섬세할수록, 미세할수록, 그렇죠. 공급률은 작겠죠. 그래서 어떻든 토양 공급률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요인은 입자 밀도이다. 19번입니다. 에너지 획득을 과학 방법이 얻는 토양.
에너지 획득을 광화학 반응에 의한다. 광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죠? 원래 이 질산균, 굴리균 이런 균들은 어떻습니까? 균 자체로서 광학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광합성을 하여 당분을 만드는데 그 세균이 이런 걸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세균은 광합성을 못해요. 동화색소라는 것이 없어서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세균이에요. 황세균. 이 황세균은 박테리오 클로로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박테리오 클로로필이 이산화탄소하고 수소 화합물질, 이 수소 화합물질하고 이산화탄소를 화합물질을 재료로 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원래 광합성을 못하는데 황세균이라는 얘는 박테리오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광합성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획득을 하는 광화학 반응, 즉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은 뭐냐 그러면 황세균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세균은 광합성을 해서 당분을 만드는 세균이 바로 황세균이에요. 현기성 세균인데 동화색소를 원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균은 광합성을 못하는 건데 황세균이라는 얘는 박테리오 클로로필이라는 광합성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수소 화합물질을 재료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 황세균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개간지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개간지. 이게 간척지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간척지는 이 바닷물 막아가지고 땅 만든 게 간척지죠. 근데 개간지는요. 저기 산 같은 데서 돌 골라내가지고 산지에서 돌 골라내고 밭 만드는 거. 이런 게 개간지죠. 이 개간지, 산밭. 이런 데 주로 문제된 건 뭐예요? 내한성, 또 내산성, 내건성이 강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 강한 것이 바로 산밭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염류 집적, 이건 간척지가 해당되는 것이지 산 같은 경우는 염류가 다 씻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염류의 집적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염류 격정을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염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죠. 이건 간척지에서나 필요하겠죠. 개간지 작물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내염류 집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산지, 개간지에서는 내한성이라든가 내한성, 그러니까 추위에 잘 견디고 내산성, 산성에 강하고 내건성, 가뭄에 잘 견디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간지에서 내염류 집적은 별로 필요가 없다. 왜? 염류는 이미 다 씻겨 내려가서 염류가 많지 않습니다. 다 용탈돼 가지고요. 개간지는 대부분 산성 토양이고 염기류의 상실이 많아서 염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염류 집적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